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 애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는 이제 중3이고요. 매번 다른 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만 듣다가 저도 이렇게 저희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아직 70대 중반이신데 생각하는 게 20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보다도 더 조선시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것 때문에 10년이 넘는 세월을 영까지 끊고 지냈죠.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무엇보다 장남을 최고로 여기시는 게 특히 그랬어요. 제가 장남 며느리였다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남편은 둘째 아들이었어요. 자식이 둘이 있는데 누구 하나가 더 애틋해서 편애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두 자식 다 똑같이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게 제일 좋겠지만 무슨 이유로든 간에 조금이라도 눈에 더 밟히는 자식이 있겠지요. 그리고 둘 중에 누구를 더 아끼건 그건 시어머니 마음이니까 제가 상관할 일은 아니라 생각했어요. 이미 시어머니가 장남만 챙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건 제 눈으로 직접 봤기에 결혼 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옛날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구나 싶었고 그 사실 자체가 저희 결혼 생활에 있어서 크게 문제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남편 마음이 좀 서운하고 시어머니가 아주버님네를 더 챙기는 만큼 내 배가 조금 아프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몰랐던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만 장남을 챙겨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온 가족이 집안 장남을 위해 희생하고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죠. 장남인 아주버님한테 떡 하나 주고 남편한테 떡 반 개 주고 그러겠거니 생각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그게 아니라 장남인 아주버님한테 떡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남은 반 개까지 다 주시는 분이셨지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한 개도 아니고 반 개를 주는 게 손이 좀 작아 보이지 않냐며 둘째인 남편한테 어떻게 저 반 개를 한 개로 만들어 오라 시킨 다음에 온전한 한 개를 만들어서 장남인 아주버님한테 가져다 주는 편애를 하셨습니다. 말인즉슨 동생인 남편 또한 장남인 아주버님의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사람 중 하나였다는 거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젠 며느리인 저까지 아주버님을 챙겨야 한다는 시기였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편애를 하고 장남만 챙기는 그런 분인 거 알고 결혼했다고 한들 저까지 아주버님을 위해 양보하고 희생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 때문에 시댁과는 결혼 생활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하고는 연애 결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저는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연봉은 1,900만 원으로 그냥 남들 받는 정도 받고 일하고 있었어요. 제 경력에 제 나이에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엄청 못 버는 것도 아닌 그저 그런 연봉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당시 아주버님하고 동업관계로 둘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벌이는 달에 한 200에서 250 사이로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지방이라 집값이 비쌌던 것도 아니었고 둘이 합치면 그냥 먹고 살기엔 모자라다 못해 넘칠 만큼 넉넉한 돈이었지요. 다만 결혼하면서 대출을 생각보다 더 많이 받아야 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이건 확실히 알고 결혼하라면서 저한테 딱 잘라 한마디 했던 게 있거든요. 당신들 주거든 유산은 전부 장남한테 넘겨줄 생각이니 그거 탐낼 생각 하지 말라고요. 그걸로 혹시나 나중에 집안에 분란을 일으킬 생각이라면 당장 결혼할 생각부터 접으라는 식으로 말을 하셨죠. 그런데 뭐 시부모님이 어디 누구한테 물려준다고 할 만큼 대단한 재산이 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애초에 남편하고 결혼하기로 정했던 건 남편의 사람됨됨이 때문이었지. 어머님이 뭘 갖고 있고 말고 그런 건 알지도 못했고 생각에도 없었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은데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다 했고요. 다만 시어머니가 유산만 안 주는 게 아니고 결혼하면서 저희한테 땡전 한 푼 안 보태주실 줄은 몰랐었네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땡전 한 푼 안 받아왔고요. 아무튼 그때서야 시어머니가 첫째랑 둘째를 대놓고 차별하는 장남만 챙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원래 자기보단 형님을 더 아끼신다는 사실을 말해왔어요. 왜 진작에 말을 안 했었냐고 물어보니 괜히 유난스러운 시어머니인 거 알면 제가 자기랑 결혼할 생각이 달아날까봐 그랬다는데 그때는 뭐
저도 그랬지만 남편도 어렸으니 충분히 그걸 약점으로 생각하고 숨길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하고 그냥 쿨하게 넘어갔어요. 대신 나한테 앞으로 그 어떤 것도 숨겨서는 안 된다고, 부부 사이에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항상 염두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마디 해주고, 결혼하기 앞서서 나한테 숨기는 거 하나 있었던 것만큼 앞으로 나한테 잘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넘어갔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냥 장남만 편애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가족이 전부 나서서 장남한테 몰아주고 퍼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을 땐 조금 충격적이었네요. 다만 남편이 저한테 그 사실을 숨겼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여지껏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게 남편 입장에서는 당연한 편애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대신에 이젠 결혼한 만큼 남편까지 나서서 아주버님한테 퍼주는 건 못하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반년 정도 지나서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갚을 대출이 많았던 만큼 애시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찾아온 아이였지만 다른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키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온 가족이 저희들한테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축하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원래도 시어머니가 저한테 엄청 살갑게 대해주고 챙겨주고 하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는 오히려 유독 저한테 짜증도 많아지고 조금 막 대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유난을 떠셨죠. 시부모님한테 손주 안겨드린다고 갑자기 장남에 대한 사랑이 저희한테 옮겨올 거라고는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지만, 축하한다는 말은 못해줄 망정 오히려 평소보다 더 저를 긁어대는 시어머니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사랑에 맞지 않는 장남 아주버님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선수를 빼앗긴 우리 장남 기분이 얼마나 섭섭하겠냐며, 니들은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결혼했다고 덜컥 애부터 가질 수가 있느냐고 짜증을 내는데, 어이없는 시어머니 반응에 저 또한 얼척이 없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저희보다 2년 먼저 결혼을 했어요. 저희는 시댁에서 1,000원 한 장은커녕 땡전 한 푼 안 받고 결혼했지만 아주버님네는 시댁 지원 있는 대로 몰빵 받아 결혼했던 건 말 안 해도 다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아무튼 아주버님네 결혼하면서 이미 진작부터 시어머니가 애 보는 건 당신이 다 해줄 테니 다른 거 생각 말고 하루빨리 대르리을 아들 손주 낳아오라고 난리도 아니었었나 봐요. 그런데 아주버님네가 결혼하고부터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던 상황이었던 거지요. 아주버님도 형님도 아이 갖겠다고 엄청 노력은 했던 것 같아 보였고, 시어머니도 어디 용한 데 가서 한약도 지어오고 지극정성도 아니었나 본데, 말인즉슨 그렇게 노력하는 상황에 제가 덜컥 아이를 가졌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주버님네가 새치기 당한 기분, 추월당한 기분이 들지 않겠냐는 겁니다. 눈치 없게 애부터 가질 수가 있느냐는 소리가 바로 그 때문에 나온 말이었고요. 저기네는 몇 년을 노력해도 안 되는데 너네는 나중에 갖는다는 말만큼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애가 생겨버린 꼴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들은 첫째네가 얼마나 서운하겠냐고요. 장남 편애하고 그런 건 내가 알 바 아니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미 생겨버린 아이를 가지고 새치기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까지 들으니 솔직히 엄청 짜증났어요. 물론 저희가 원래 몇 년 더 맞벌이 생활 유지하다가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왜 자꾸 이미 생겨버린 아이를 두고 저보고 어쩌라고 저런 소리를 해대시는 건지. 말 맞다나 아주버님네 섭섭하다고 아이를 지울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나요? 그런데도 자꾸 아이가 생긴 걸 두고 제가 잘못했다고 따지고 드니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더 어이가 없던 건 그 이후였어요. 원래는 맞벌이 생활을 유지하면서 돈을 모을 만큼 모으다가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던 만큼 출산하기 직전까지 최대한 회사에 출근해서 월급 받을 만큼 받고 그러고 그만둘 생각이었거든요. 회사에서도 당장 저만한 직원 구하기 힘들다고 남아줬으면 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런데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더 이상 출근을 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특히나 회사 사무실이 있던 건물 1층이 전부 음식점이라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사무실로 올라오는 음식 냄새를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입덧에 결국 다른 방법이 없어서
회사를 일찍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 그만두면서 시어머니가 뭐 얼마나 대단한 애를 가졌길래 배도 다 안 불렀는데 회사부터 관두느냐. 내 아들 외벌이 하는 꼴은 보고 싶지 않으니 유난 떨지 말고 출근해라. 그런 잔소리를 들을까봐 걱정이었는데 아주버님하고 연관된 거 아니면 딱히 잔소리를 하지 않던 사람이었다 보니 예상외로 제가 회사를 그만둔 걸 가지고는 별다른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몇 주도 안 지나서 회사를 괜히 그만뒀구나. 후회가 몰려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이거 집에서도 견딜 수나 있겠나 싶었는데 막상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니 몇 주 안 지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 입덧이 사라졌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몇 주 고생하고 말 걸 그랬나 싶었어요. 집안일이라고 해봐야 집이 얼마나 넓은 것도 아니고 그나마도 집안일이라고 할 만한 건 남편이 애가 졌는데 무슨 집안일이냐며 그런 거 하지 말고 태교에만 신경 쓰라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기가 무섭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집안일이란 집안일은 싹 다 해놓고 그랬거든요. 남편한테 뭐 어디 인형 눈이라도 붙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했더니 그거 해봐야 얼마나 번다고 그러냐고. 그냥 맘 편히 갖고 뭐 할 생각 말고 그냥 뱃속의 아이만 생각하라고 끝까지 제가 아무것도 안 하길 바랬어요. 그러던 중 형님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끝내 그 집에도 아이가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제가 임신했을 때랑은 다르게 아주 집안에 경사가 났다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장에 시어머니는 근처 살고 계시는 친지분들 전부 다 불러내서 집안 잔치를 열었어요. 그때 저도 불려가서 음식 준비하는 걸 도와야 했어요. 음식하는 거 도와주러 왔다고 친척분들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니 거기 계신 분들이 저 인간은 배가 저렇게 부른 며느리를 일을 시키려고 그러냐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 하고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이것저것 보조를 해주고 그랬죠. 귀한 장손을 낳아줄 형님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가만히 있었고요. 남편하고 아주버님은 일 마치고 퇴근하고 나서야 시댁에 도착했는데 남편이 제가 일하고 있는 걸 보고는 너가 왜 일을 하고 있냐며 아주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애는 뭐 형수님만 가졌냐고 차려놓은 잔치상을 뒤집어버릴 기세로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는데 남편한테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집에서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모처럼 몸을 움직이니 기분이 좋다고 그리고 다른 친척 어른분들이 배려해 주셔서 힘든 일 하나 안 하고 편하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참으라고 남편을 뜯어말렸죠. 물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시어머니가 장남차남 차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차별이 며느리한테도 똑같이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렇게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잔뜩 열이 받아 있던 남편을 뜯어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잔치가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평생 안 보고 살 테니 그렇게 아시라고 폭발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마무리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래도 형님 축하한다고 모인 자리였으니 시가 친척분들도 어느 정도 술이 얼큰하게 취해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 그날 음식할 때 저보고 임신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며 저를 배려해 주셨던 시가친 척어른분들이 마지막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저를 대신에 한마디 해주셨어요. 똑같은 며느리인데 왜 쟤는 일을 안 시키고 얘만 일을 시키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나름의 이유가 있었죠. 첫째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만든 건데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인 애한테 어떻게 일을 시키겠냐고 둘러대기 시작했어요. 말은 둘 다 똑같은 며느리라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저랑 형님을 두고도 대놓고 차별을 하셨었죠. 하지만 시어른분들이 속속들이 그런 사정을 알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 시어머니의 변명에 어느 정도 납득하고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괜히 사실은 차별하잖아요 해서 일을 키울 필요까지는 없겠다 싶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에도 시어머니랑 사이가 조금 안 좋은 작은어머님이 어머님더러 둘 다 똑같은 며느리면 둘 다 똑같이 일을 안 시켰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저희 시댁이 장남을 최고로 여기는 집안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주버님만 아꼈던 거고요. 거기에 시아버지 또한 집안의 첫째이자 장남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고모님들이며 작은어머니들이 시어머니한테 조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점점 저한테 일을 시켰던 걸 이유로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 장면을 때마침 시아버지가 목격해버린 겁니다.
아버님은 또 어머님이라면 꿈뻑 죽는 분이셔서 대번에 좋은 날에 이게 무슨 소란이냐고 니들은 위아래도 없냐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죠. 상황이 어쨌든 간에 좋은 일로 모인 자리인데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지고 그 상황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설명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마디 했죠. 안 그래도 회사 그만두고 나서 집에서 가만히 있느라 몸이 찌뿌둥해서 혼났는데 오랜만에 몸도 움직이고 그래서 좋았다고 마음 써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괜찮으니 괜히 저 때문에 싸우지 마시라 한마디 했어요. 시어머니한테도 단번에 집안 행사 있으면 저만 시킬 게 아니고 형님도 같이 시키신다고 하셨잖아요 하고 최대한 둥글게 상황을 해결하려고 애를 썼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저한테 대고 한다는 소리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렇게 심심하냐고 그런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그럼 그럴 게 아니고 당장 내일부터 첫째네 가서 우리 첫째 임신수발 좀 들어주라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나요? 다들 제가 어떻게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걸 눈치채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시어머니의 그 발언을 듣자마자 저 인간은 참 구제불능이란 듯이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 애써 좋게 넘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오니 기분이 엄청 상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을 좋게 넘긴다고 한들 거기서 알겠다고 대답하면 진짜로 당장 다음 날부터 형님 임신수발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한마디 대들었지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저도 똑같이 임신했고 남편 말고 그 누구 하나 저를 도와준 사람이 없는데 왜 내가 형님 임신수발을 들어야 하냐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한다는 소리가 네가 방금 네 입으로 집에서 심심하다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니도 임신 초기에 힘들어 죽겠다고 다니던 회사 그만뒀던 거 아니냐. 그걸 누구보다 잘하는 애가 마음 씀씀이가 그래서 어떡하냐 하면서 할 게 없다고 징징댈 게 아니고 그냥 시키는 대로 당장 내일부터 아주버님 댁으로 출근을 하라는 겁니다. 혹시나 애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냐면서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한다는 게 네 배는 부를 만큼 부르지 않았냐고. 그만큼 불렀으면 웬만해선 애도 안 떨어진다고. 엄살 부리지 말고 시어머니가 시키면 냉큼 내 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건데 뭐 이렇게 혓바닥이 기냐고 저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니겠나요. 그 와중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결국엔 폭발해버린 거예요. 어머니한테는 형님만 자식이고 형수님만 며느리냐고 하면서 그렇게 나오시면 자기도 생각이 다 있다더니 앞으로 자기는 없는 자식인 셈 치라는 겁니다. 영 끊고 살겠다는 소리를 그것도 시가친척분들 전부 다 모인 자리에서 뱉어내버린 거예요. 시어머니는 대번에 자식 새끼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며 난리법석을 떠셨고 시아버지 또한 너는 가족들 다 있는 데서 쪽팔린 줄도 모르냐고 남편한테 호통을 치셨죠. 두 분은 끝까지 저한테 실수했다는 이야기 한마디 하지 않고 부모 말에 거역하는 자식 새끼는 당신들도 필요 없다며 영 끊고 지내면 누가 아쉬운지 한번 보자고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이셨습니다. 막상 저희 편 들어주면서 같이 목소리 높여주시던 친척분들도 상황이 일이 되니 다들 나 몰라라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더 오래 있어봐야 남편하고 시부모님 관계만 더욱 더 막장을 치닫겠다 싶어서 제가 남편 끌고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나도 남편이 정말 시댁에 연락 한 통 안 하고 오는 전화도 다 무시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부모 자식 사이라는 게 천륜인데 쉽게 끊어낼 수나 있겠나 생각했고 길어야 한두 달 지나면 남편이 되었든 시어머니가 되었든 둘 중에 하나가 나서서 풀자고 하지 않겠나. 그러니 내가 굳이 나서서 중간다리 역할 같은 건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맘 편히 갖기로 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남편이 퇴근 시간이 엄청나게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어머니랑 다툰 일로 아주버님이 남편을 집에도 못 가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회사에서 격리일 하던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형님이 그 일을 대신 하느라 자기가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2배로 늘었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급한 대로 사람을 뽑고 있는데 요즘 누가 꼴랑 월급 100만 원 받고 일하고 싶어 하겠냐고 한동안은 퇴근이 늦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격리 직원 하나 빠졌다고 아주버님이 업무가 마비될 만큼이면 격리 직원이 얼마나 혼자 많은 일을 했던 건가 싶었죠.
그럴 게 아니고 어차피 저도 하던 일이 그거고 전표 입력하는 거 정도는 도와줄 수 있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사람 구해질 때까지만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돈 얼마 벌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집에 있는 게 워낙에 갑갑하고 그래서였어요. 어차피 저도 출산일이 가까워지고 있던 시기였다 보니 무리할 생각 없었고 직원으로 취직해서 일할 생각은 더더욱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집안일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당신이 일찍 퇴근해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같이 있는 게 더 좋고 편해서 그런다고 했더니 그럼 그냥 간단하게 컴퓨터로 하는 일 정도만 도와주는 걸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다음날 남편하고 같이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저를 보더니 아주 질색팔색을 하면서 자기 혼자 할 수 있으니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격리 직원이 하는 일 대신하느라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내 남편한테 일을 전부 떠넘기는 게 싫어서 온 건데 자기가 하겠다고 저는 컴퓨터 근처에도 못 앉게 만드니 뭔가 촉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내가 집에 가는 척하고 근처에 있을 테니 점심시간에 아주버님 자리 비우면 좀 불러달라고 했고요. 그렇게 몇 시간 지나 남편과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서 그간 전산 처리된 전표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동업하는 관계인데 아주버님이 남편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집에서 가만히 있는 형님한테까지 월급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월급은 전달 매출에서 이것저것 다 빼고 남는 수익을 아주버님과 남편이 갈라가는 구조로 알고 있었는데 애초에 절반씩 나누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버님 앞으로는 2개의 통장으로 월급이 나눠져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편이 받아간 액수와 똑같은 액수로, 그리고 나머지 하나에는 집에 있어야 할 형님하고 똑같은 액수로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었어요. 당연히 내 남편이 더 받아갔어야 할 월급을 뒤로 빼돌려서 형님 앞으로 따로 챙기고 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유난스러운 거지 아주버님네는 무슨 잘못이 있겠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뭐 실질적으로 남편만 고생시키고 돈은 돈대로 빼돌리고 있는 게 아주 상종 못할 인간들이다 싶더라고요. 횡령으로 고소를 하니마니 그런 것도 좋았겠지만 그보다는 이 집 식구들하고 얽혀봐야 우리 미래에 좋은 거 하나 없겠구나 하는 생각뿐이 들지 않았어요. 어차피 남편이 시댁과 연을 끊겠다 선언한 와중에 굳이 다시 잘 지내보자고 화해해서 평생을 더러운 꼴 견디며 사느니 이대로 연을 끊어버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남편도 그동안 자기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질려서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 식구들 모르게 해서 서울로 이사를 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끝나자마자 시댁에 통보하듯 말하고 그 길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아주버님한테 네 없으면 일은 누가 하냐고 허둥지둥대며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거기다 대고 보아하니 나 말고 월급 받아가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던데 그 사람한테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속이 얼마나 후련하던지요. 연 끊고 지내던 시어머니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말에 남편이 어머니는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으셨냐고, 어차피 나한테 땡전 한 푼 물려주실 생각 없으신데 굳이 내가 가족들 곁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어머님은 형님만 가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내 아내한테 형수님 수발 들라고 시켰을 때부터 이렇게 되는 건 각오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처음에는 남편 좀 말려봐라, 두 자식한테 앞으로 똑같이 잘해주겠다 이런 소리를 하더니 나중에 가선 며느리 하나 잘못 받아서 아들이 변했다고 저한테 원망을 쏟아내더라고요. 정말 그간 잘못했단 걸 깨달아서 그러신 건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아주버님이 남편 없으면 혼자 사업을 굴려나갈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든 붙잡아오라고 부탁을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하다가 안 되니 자식을 원망하기 전에 만만한 며느리한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라 생각했죠. 오히려 계속 사과하고 살려달라고 비는 거 보고 마음이 약해지면 어떠나 싶어서 걱정했는데 알아서 그렇게 남은 정마저 떼주니 감사할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이 태어나고 나서는 친정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아이를 대신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남편의 경력을 살려서 창업을 하게 되었고 죽어라고 고생해서 결국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올해 초에 대출이 절반에 가깝지만 저희도 학군 좋다고 소문난 동네에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딸아이한테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정한 이사였고, 갚을 대출이 있는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살지 않을까 싶어서 정한 결정이었어요. 그러던 중 그렇게 거의 15년 세월을 연락 한 통 없이 지내던 시어머니와 다시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을 살아오면서 시댁하고는 딱 한 번 왕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서울 생활을 시작하고 3년이 지나서였는데, 그때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였지요. 정정하던 분이셨는데 5년 만에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 시댁을 떠나오면서 저희 연락처를 알려준 적이 없었고, 시댁에서도 저희를 장례식에 부를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남편의 고향 친구들이 나서서 남편을 수소문해 아버님의 소식을 전해줬던 겁니다. 사실 그때는 남편이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암만 평생을 두고 아주버님과 차별을 했다고 한들 남편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잖아요. 차별받는 순간에나마 남편한테는 분명히 아버님과의 좋은 추억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건강이 나빠지시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남편은 그런 상황을 하나도 모르고 지냈다는 게 자식으로서 정말 몹쓸 짓을 했다고 여기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아주버님네도 장례식에 찾아온 저희를 보고는 니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냐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날 친척분에게 그간의 일을 간략하게 들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떠나고 나서 아주버님 사업이 휘청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게 격리 직원이 빠진 자리를 아주버님이 메꾸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도맡아 하던 남편이 나가버렸으니 아주버님은 손이 10개라도 부족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급한 대로 직원을 3명을 뽑았는데 막상 3명이 하는 일이 남편 혼자 하는 것만 못했다는 거죠. 물론 그중 1명은 격리 직원이었겠지만, 아무튼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는데 일은 풀리지가 않지. 인건비로 빠지는 만큼 아주버님 벌이가 줄어들게 되었고, 당연히 뒤로 빼돌리던 형님 돈도 더 이상 챙겨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지. 결국엔 인건비 좀 아껴보겠다고 직원들을 자르고 아버님이 일을 도와주게 되었는데, 아버님이 연세가 몇인데 그 강도 높은 노동을 견디실 수 있었겠나요? 그렇게 건강 잃고 그러다가 사업은 사업대로 안 좋아지고,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병을 얻고 돌아가시게 된 거였어요. 남편 책임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보니 그 이야기 듣고 한동안 남편이 엄청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말로는 저희 친정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살겠다고 했지만, 가장 가까이서 남편을 보는 제가 봐도 부모님과 사이가 틀어진 것에 대해 후회가 남아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그렇게 또다시 시댁 식구들과는 연락 없이 지내면서 또 1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올해 초에 시어머니한테서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되었던 거죠. 연락처는 진작에 알고 계셨어요. 아버님 그렇게 되셨을 때 적어도 이런 식으로 갑작스런 소식은 듣게 하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제가 아주버님한테 제 연락처를 슬쩍 건네주고 왔었거든요. 그 후로 연락을 주거니 받거니 했던 적은 없었지만, 그때까지는 그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주버님네가 아니라 시어머니한테서 직접 연락을 받게 될 줄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서울에 와 있다며 좀 보자는 말을 해오는데 더더욱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들한테 잠깐 나갔다 와야겠다 말하고 후다닥 남편하고 어머님이 계시다는 곳으로 향했어요. 무슨 일로 갑자기 그것도 서울까지 와서 연락을 다 하시나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꼴이 말이 아니시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만 해도 저희가 떠나올 때 그 모습 그대로셨는데 못 알아볼 만큼 살도 많이 빠지신 상태였어요. 시어머니는 저희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내며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오셨습니다. 일단 어머님부터 진정시키고, 그리고 나서 마땅한 곳이 없었기에 어머님을 집으로 모셨지요. 집에 도착해서 따뜻한 차 한 잔 내려드리니 그제서야 어머님이 그간 있던 일을 전부 말해왔어요. 이미 저희가 떠난 순간부터 아주버님 사업은 내리막을 달리고 있었고, 그나마 그동안은 얼마나마 어머님 아버님 재산도 있고 그래서 버틸 수 있었답니다. 집부터 정리해서 어머님 아버님은 아주버님네로 들어가 살게 되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님은 아주버님 일 도와주고, 어머님은 어린 시조카 돌봐주고, 형님은 형님대로 격리일을 배워서 어떻게든 가족들끼리 인건비를 줄여서 그 사업을 꾸려나갔었나 봐요. 그러던 중 아주버님네 둘째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고, 어떻게든 가족들이 똘똘 뭉쳐 버티고 버텨왔다는데,
아버님이 병원 신세를 지면서 직원은 직원대로 또 구해야 했고 상황이 도무지 나아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도 얼마나마 그 사업 유지하면서 먹고 살고는 있지만 남편이랑 같이 할 때만큼 벌이가 돌아왔던 적이 단 한 달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버님은 결국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어머님 나름대로 시조카들 돌봐준다는 명목하에 같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애들이 클 만큼 큰 상황에 형님 입장에서 시어머니는 그냥 사업에도 도움 안 되고 그저 밥만 축내는 사람 중 한 명에 불과했던 겁니다. 더 이상 물려줄 유산 하나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니 더더욱이 형님 입장에서는 그런 시어머니가 짐짝처럼 느껴졌던 거죠. 결국 시어머니를 두고 형님하고 아주버님이 몇 날 며칠을 박터지게 싸웠다네요. 시어머니가 그걸 견디다 못해 내가 나가서 살면 되겠느냐 한마디 하고 집을 나온 거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서 저희한테 연락을 했던 거였죠. 그러면서 저희한테 지난 날을 전부 사과하더라고요. 당신이 두 자식을 두고 똑같이 사랑을 주고 키웠더라면 이렇게 집안꼴이 박살날 일도 없었을 테고 너희한테 이렇게 자존심 굽혀가며 찾아올 일도 없었겠지 않느냐고요. 이제 와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는 거 알지만 사람 하나 살려주는 셈 치고 당신 좀 어떻게 해줄 수 없냐시는데 한마디로 이제 아주버님 내서 있기는 글렀으니 당신 좀 모셔달라고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가 크는 동안 친정부모님이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셨는데 저희도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친정부모님이 고향집으로 다시 내려가신 상황이었거든요. 방 하나가 그대로 비어있는 상황이었다 보니 솔직히 모신다면 못 모실 것도 없었어요. 세월이 지난 만큼 그때의 감정이 옅어진 건지 저 또한 그때 그렇게 미웠던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나오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렇게 꼬장꼬장한 분이셨는데 살도 많이 빠지고 약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그랬고요. 애야 어느 정도 컸으니 애를 돌봐주실 필요까진 없지만 청소도 빨래도 다 해주고 니네 둘이 뭐라던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살겠다시며 어떻게든 눈비 피하고 지낼 방 한 칸만 비워주면 안 되겠냐고까지 하시는데 하지만 끝내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친정어머니가 그러시는 상황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이라도 꺼냈겠지만 시어머니시잖아요. 그만큼 남편이 결정을 내렸으면 싶었어요. 일단 어머님이 하루 지내실 수 있게 방을 마련해드리고 자세한 건 남편과 상의를 하기로 했어요. 남편 또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하루 종일 똥 씹은 표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님 때의 일을 생각하면 남편 마음은 시댁과 다시 연락을 하고 지내고 싶어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또 어머님을 이렇게 모시다니 저한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는지부터 혼란스러운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는 그냥 우리가 모시고 살자는 말 대신 당신이 무슨 결정을 내리던 나는 당신 뜻을 따르겠다고만 한마디 건네줬죠. 그 순간 남편이 두 눈에 눈물을 쏟으며 고맙다고 당신하고 결혼한 게 정말 다행이라며 지금껏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저랑 우리 딸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걸 밖에서 듣고 계셨는지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저희랑 같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동안 미안했다고 진짜 효자를 몰라보고 당신이 애먼 자식한테만 사랑을 줬다며 아주 그날 저녁은 눈물바다를 이루었어요. 그냥 우리 딸아이만 영문도 모른 채 그동안 없다 생각하고 지냈던 친할머니를 얻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극적으로 화해하고 저희 가족의 일원이 된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단 일주일을 지내지 못하고 다시 아주버님한테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시어머니가 집안일, 청소 빨래 같은 걸 안 해서 쫓아낸 건 아니에요.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온 우리 딸아이한테 할머니 먹게 라면 좀 하나 끓여와 보라고 했던 것도 매번 가스불만 쓰시다가 인덕션을 쓰시려니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부탁하신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었죠. 시어머니가 일주일 정도 계시다가 다시 아주버님 댁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당신 옷 가지며 그나마 남아있는 폐물이며 그런 거 가지고 오셔야겠다고 하면서요. 조심히 다녀오시라고 KTX도 끊어드리고 다시 올라오실 때 짐이 많으실 수도 있으니 그때 맞춰서 역에서부터 짐을 같이 가져다줄 승합차랑 기사님도 한 분 수배해 놓았죠. 그렇게 아침에 시어머니를 역에 모셔다 드렸고 그 길로 출근한 뒤 집에 돌아와 어머님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 8시쯤 해서 어머님이 도착을 하셨는데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어드렸더니 시어머니 혼자만 온 게 아니고 양옆에 처음 보는 애들 둘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순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대번에 애들 등을 떠밀면서 작은엄마랑 작은아빠한테 인사를 하라고 하더니 당당히 집 안으로 애들을 데리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남편이 대번에 어머님 붙들고 방으로 모셔가서는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어요. 아주버님네하고 돌아선 건 돌아선 거지만 저 애들은 당신이 아기 때부터 키운 당신 자식들이나 다름없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며 듣자 하니 여기 동네가 애들 공부하기 좋은 동네라고 들었다고, 이런 데서 공부해야 애들끼리 인맥도 생기고 학구열도 높아서 공부는 공부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얘들도 여기서 같이 좀 지내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대학 갈 때까지만 지내면 되는 거니까 첫째는 4년만 지내면 되고 둘째는 6년만 지내면 되는 거니 어려운 부탁 아니지 않냐면서요. 남편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대번에 대꾸를 했는데 어머님이 하시는 말이 니네 집도 이렇게 비싼 데서 살 정도면 돈도 어느 정도 번다는 소리 아니냐고, 애들이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냐며 다른 건 몰라도 두 시조카 뒷바라지는 당신이 알아서 챙길 테니 걱정을 하덜 말라고 능청스럽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장손인데 이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얘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냐고. 그런 지방 동네에서 공부해봐야 서울에 있는 학교 문턱이나 밟겠냐. 이왕 모시고 살기로 한 거 여기까지만 더 부탁하겠다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전날 눈물 콧물 쏟으며 대성통곡하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었고 살이 조금 빠지셨다 뿐이지 지난 세월 장남하고 둘째 대놓고 차별하고 편애하던 막무가내 시어머니로 돌아와 계셨어요. 남편은 이럴 수는 없다며 그 길로 싸들고 온 짐이고 뭐고 전부 가져나가 자기 차에 싣고는 시조카들하고 어머님을 데리고 바로 시댁으로 출발했습니다. 당신이 거길 왜 다시 가냐고 버텼지만 시어머니가 남편임을 당해낼 수가 없었지요. 아무 잘못도 없는 애들한테는 그런 꼴 보여서 미안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단호하게 말해주고 그 길로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리는 차 안에서 뛰어내리겠다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작 실행에는 옮기지 못하셨지만 아무튼 그렇게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 짐가방이며 뭐며 그 길로 아주버님 댁에 내려놓고는 어머님한테 끝까지 이렇게 자식을 배신하실 수가 있냐며 연락해도 안 받을 거고 찾아오셔도 보러 가지 않을 테니 이왕 지난 세월 연 끊고 지내던 거 평생 하지 말자 한마디 하고는 다시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죠. 며칠 지나서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알게 되었는데 애초에 시어머니가 집에서 쫓겨난 게 아니었고 살도 그냥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빠지셨던 거였어요. 남편한테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줬다는 고향 친구가 아주버님하고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이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올 초에 이사했다는 소식을 그 친구가 알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결국엔 아주버님까지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소란이 전부 어떻게 잘만 구슬르면 자기 자식들도 똑같이 강남에서 학교 다닐 수 있게 만들 수 있겠구나 싶고 하는 김에 시어머니까지 저희한테 떠넘길 수 있겠다 싶었던 아주버님의 개수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아주버님한테 평생 받기만 해온 사람이 이제 와서 나한테 뭘 바라냐고 염치 좀 챙기고 살라고 한마디 하고는 아주버님네하고도 평생을 안 보고 지내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전에 남편의 고향 친구 통해서 시어머니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이 사건이 이러나 저러나 애들을 좋은 데서 교육시키고 싶어 꾸몄던 아주버님과 형님의 개수작이긴 했는데 두 사람한테는 이참에 시어머니도 떼놓을 수 있는 기회였구나 생각했었나 봐요. 그런 시어머니가 임무에도 실패하고 다시 한 식구가 되어버렸으니 아주버님하고 형님 입장에서는 뭐 하나 달라진 게 없는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아주버님이 시어머니한테 그 쉬운 거 하나 똑바로 못하고 오시냐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고 그걸 빌미로 아예 아주버님이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그 둘이서도 연을 끊고 지내게 되었다고 해요. 이미 유산은 전부 다 아주버님네한테 전부 다 퍼주다시피 해서 손에 남은 것도 없었고 그냥 어디 동네에 아는 분 남는 방에 전세로 남은 전 재산 다 보증금 내고 거기서 혼자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잠깐이지만 진짜로 어머님이 걱정되었던 순간도 있었고, 한 집에 같이 살기로 하면서 지난 15년 세월 영 끊고 지내왔던 거 만회하고 다시 한 가족이 되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린 건 시어머니 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굴러들어온 복을 차버렸는데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혼자 된 시어머니를 안쓰럽게 여기진 않으려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도 이제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